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결국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1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동원해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타격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즉각 반격했습니다. 3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하면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개전 이래 최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은 확전이라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 위로 미사일들이 잇따라 날아오릅니다. 시내에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곳곳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의 전투기 100대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거점 40여 곳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며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와 골란고원 지역에 로켓 320여 발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군 시설 11개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אני מבקש מכם, אזרחי ישראל, להישמע ל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אנחנו נחושים לעשות הכל כדי להגן על המדינה שלנו,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양측의 공격 규모는 지난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로 최대였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측은 피해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골란이랑 갈릴리 쪽은 민간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도 없어요.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확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헤즈볼라는 1단계 보복 공격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오늘 계획된 군사작전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 징후를 먼저 포착해 이 방어 차원에서 선제 대응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 건 현지 시각 오늘 새벽 4시 45분쯤. 방어 차원에서 선제 타격에 나섰다는 게 이스라엘의 설명입니다. In a self-defense act to remove these threats, the IDF is striking terror targets in Lebanon from which Hezbollah was planning to launch their attacks on Israeli civilians. 뉴욕타임스는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은 헤즈볼라의 공격이 있기 불과 15분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레바논의 지대지 미사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다며 선제 공격으로 모든 발사대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의 공격 대상엔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비롯해 이스라엘 중부 지역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암살당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방위권을 지지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국자들에게 이스라엘과 계속 소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 의료계 소식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반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움직였습니다.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여지를 만들고 중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갈등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진 건 지난 20일입니다. 김상훈 당 정책위 의장이 동석한 이 만남은 박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만남에서 박 위원장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당이 역할을 해달라, 이슈화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여당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측도 7대 요구안에 대해 협상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수정이 어렵다는 뜻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까지 예고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새로운 팀으로 협상에 나서고 서로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이 만든 갈등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정 갈등,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의료 공백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간호사마저 파업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 자제를 호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추석 연휴가 고비입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간호사들이 빠져나가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대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난 9일 새벽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구로역 사고 때도 부상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 거리 중증외상센터가 부상자를 받지 못한다고 해 1시간이 지나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지만 수술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병원 2곳을 더 찾은 뒤 16시간 만에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네 병원들이 쉬는 다음 달 추석 연휴에는 환자가 응급실로 더 몰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022년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진료 건수는 하루 최대 2만 5천 건으로 평일보다 2배 정도 많았는데 경증 진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와서 건강검진 해달라, 영양제 내달라 이런 경우 있거든요. 경증 환자는 못 보거나 진료 지연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중증 환자에 집중해서 진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처음 맞는 명절 연휴이다 보니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경증 환자는 응급실을 찾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 회장과 응급실 대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 일부도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실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병원에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일일 뿐 실제 현장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응급실이 문을 닫는 것이 셧다운이라고 한다면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공의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응급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지속을 해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추석 연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추석 연휴가 정말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도 이제 명절이 된다고 하면 평상시보다 한 50%, 100% 정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2배 가까이 는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응급실이 지금까지 거의 한계 역량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석 연휴 진짜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의 문제가 좀 있었다. 하지만 조만간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곳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응급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큰 공백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는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사태 초기부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응급실의 위기는 없다, 응급의료 체계는 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저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 기관 중에 약 300개 정도는 원래 전공의가 없던 병원들이었습니다. 진료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수 자체를 408개로 부풀려서 90%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진 않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응급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 또 상급 종합병원과 이제 그 밑에 있는 중급 종합병원, 또 지역 응급의료 기관들까지 위아래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긴다면 지역의 전체 문제, 또 주변 지역에까지 문제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야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런 건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자기 부담률을 높이겠다.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증 환자의 부담률을 올리고 응급의료 비용을 올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20년, 30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먼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방향 자체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는가, 과연 이것이 응급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논의가 나왔을 때 항상 중간에 걸렸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응급실을 정말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돈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 또 실손보험으로 해결되는 분들은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아무 제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와, 또 돈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때 그러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항상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대의 논조로 제기가 되었었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문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협상회장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협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 최종적으로는 협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어떤 당근이나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대안들을 당근이나 어떤 혜택이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사직을 한 이유는 결국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어떤 미래가 박탈되었다는 것, 꿈이 박탈되었다는 것, 이제 그리고 2000년 증원에 따른 반발로 사직서를 내고 나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이 뭐 학년을 올려주겠다,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 뭐 전문의를 주겠다라는 것들은 저희 생각에는, 또 젊은 의사들의 생각에는 전혀 혜택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아직 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긴박했던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었을 시간에 이 신고자가 호텔 이름을 계속 말했지만 이 소통이 잘 안 됐던 정황이 담겨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례식장 앞에 검은색 운구차가 서 있습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20대 여성 김모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김 씨는 불이 나자 가족에게 11초 길이의 마지막 통화로 다급한 상황을 전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하지 말고 내가 쓴 일기랑 그런 거 다 버려.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유족 요청으로 발인식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김 씨 포함 희생자 7명의 발인이 시작된 가운데 화재 당시 119 최초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화재 발생 2분 뒤 걸려온 119 신고에서 신고자는 불이 났다며 호텔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119 신고 접수 요원은 이후로도 9번 더 숙박업소가 어딘지 물었고 출동 지령은 그 뒤에 내려졌습니다. 접수 요원은 출동 지령을 내리고도 2차례 더 호텔 이름을 되물었습니다. 119 요원이 신고자에게 대피하라며 대피 여부를 물었지만 신고자는 외마디 탄식만 반복하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호텔 복도가 83초 만에 연기로 가득 찬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810호 객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객실 소파나 침대로 옮겨붙어 불이 난 걸로 보고
호텔의 안전관리나 대응이 미흡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선 오래된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장치 설치를 돕는 정부 대책을 세우기로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한밤중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바다 위 어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큰 폭발과 함께 파편도 사방으로 튀고 검은 연기가 계속 솟구칩니다. 출동한 해경이 물대포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59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 있던 선장과 선원 12명은 화재 발생 직후 구명 뗏목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현재 선원민 선장님 현진 중에 있습니다. 어선 일부가 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오늘 8시 36분에 타다가 화재 진화가 다 안 돼가지고 안 꺼져서 결국은 침몰했거든요.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차량 2대에서 거센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원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에서 산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낮 11시 반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차량 화재와 연기로 인해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해안가 바위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울릉도 삼선암 인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3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 도중에 참가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영을 하던 중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주최 측은 경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전국 철인 3종 하프 대회가 열린 경기 여주시 남한강변입니다. 첫 종목인 수영 경기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인 오전 7시 51분쯤 30대 남성 참가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2시간 넘게 수색을 벌인 끝에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10시 26분쯤에 구조된 상자 발견해서요. 저희가 병원 이송을 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대회는 2km 구간 수영, 자전거 85km, 달리기 20km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첫 종목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주최 측은 대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요원이랑 구급요원 다 배치가 돼 있었던 거죠? 예. 정상적으로 다 배치가 돼 있었던 건가요? 예. 이 대회 후원을 맡은 경기도청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대회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매일 경신을 하던 최장 열대야 기록이 어젯밤 멈췄습니다. 34일 만에 열대야 기준인 밤 최저 기온 25도에서 단 0.1도 낮은 24.9도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이 기록만 중단된 거지 오늘 밤 다시 열대야가 찾아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근처 계곡을 찾은 시민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양산을 펴서 햇빛을 피합니다. 물놀이장에선 어린이들이 물장난을 하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한낮은 아직 덥지만 어젯밤 잠자리에선 선선함을 느꼈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래도 좀 모처럼 좀 안 더워서 에어컨 없이 잘 잤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좀 더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젯밤 서울 최저 기온은 24.9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0.1도 밑돌면서 연속 열대야가 34일 만에 멈췄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조금 시원해지는 듯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름을 즐기자 해봐서 물놀이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끄럼틀을 많이 탔어요. 열대야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낮 한때 곳곳에서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기온이 일시 하강한 지역도 있지만 다시 습도가 높아져 사우나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당장 오늘 밤 서울 최저기온도 25도에 이를 걸로 예상돼 하루 만에 열대야로 들어갑니다. 제주는 어젯밤까지 41일째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들어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 영향받고 있고요. 해안 지역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열대야 가능성이 있고 폭염도 이어진다. 오늘 기준 8월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10.3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올해 여름은 가장 더웠던 밤들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러시아에 대한 보복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국산 신형 무기까지 공개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애국가를 목 놓아 부르는 군인들. 감격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얼싸안습니다. 또 다른 버스 안에선 러시아 군인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Да, все, наши ребята нас встретили уже, все, кормят, все дела, все нормально, едем домой. 현지 시간 어제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115명씩 23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3주년 독립기념연설을 통해 신형 드론 미사일 팔리아니차를 공개했습니다. 사거리 1,500km의 드론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전투에 사용했다며 러시아를 위협했습니다. Ця ракета-дрон, вона набагато швидше наших далекобійних дронів і потужніше. Це, в принципі, всі деталі, на які я поки що готовий. 우크라이나가 신형 미사일 드론으로 공격한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서남부 보로네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응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역겨운 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일대 93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높은 보안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만 9억 명에 달하는 모바일 메신저, 이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경찰에 붙잡힌 건 현지 시간 24일. 개인 전용기로 아제르바이잔을 출발해 프랑스에 입국하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걸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은 최근 사기와 마약 밀매, 가짜뉴스와 사이버 폭력의 온상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N번방 사건 같은 국내 성착취 범죄도 텔레그램을 활용해 이루어졌습니다. 두로프의 모국인 러시아 인사들은 국제적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Паш, родной, свободно и легко дышится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Возвращайся домой. 미하일 울리아노프 비엔나 국제기구 러시아 상임대표도 프랑스가 독재 국가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도 석방 촉구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84년생으로 약 24조 원을 가진 미혼 억만장자인 드로프는 정자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100명이 넘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됐다고 밝히는 등 기행을 벌여왔습니다. 그의 석방이나 기소 여부는 프랑스 법정 출석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홍콩에서 마치 영화 같은 마약범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범인이 거세게 저항한 탓에 검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23일 홍콩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잠시 후진하더니 멈춰선 차량들 사이를 들이받으며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또다시 빠르게 후진하며 뒷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뒤에 경찰관이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막힌 길을 돌파하려는 듯 앞 차량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충돌합니다. 차량 안 에어백이 터지고 차량이 멈추자 경찰관들은 일제히 권총을 겨누며 운전석으로 접근했습니다. 차량에서 끌려 나온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 안에서는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마약의 양은 2만 홍콩 달러, 우리 돈 340만 원어치였습니다. 홍콩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한 달 전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뒤 반납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으로 배달 음식을 받고 택배를 배송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나 소음, 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세계를 보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작은 상자를 매단 드론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성이 상자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드론이 돌진하고 드론이 여성의 머리에 충돌합니다. 하늘에서 봉투 2개가 떨어지더니 음식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세계적으로 드론 배달을 상용화한 나라가 늘면서 지난해까지 100만 건 이상이 드론 배송된 걸로 추산됩니다. 미국에선 최대 유통기업인 아마존과 월마트가 드론 배송에 적극 뛰어들고 있고 중국에선 만리장성에서도 5분 만에 음료와 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드론 배송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인도에선 음식 배달 드론이 주택에 떨어져 TV 안테나와 창문 등이 부서지는 사고가 났고 2년 전 호주에선 배달 드론이 전깃줄에 충돌해 불이 붙은 채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약 2,0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기준보다 높은 평균 47에서 61데시벨 수준의 소음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Noise was one of the top concerns we received feedback about.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1년 이상 드론 배달이 시행된 지역의 주민 8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드론 배달의 부정적 측면으로 소음이 가장 많이 꼽혔고 사생활 침해, 안전 우려, 배송 실패 등도 언급됐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6월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배달 드론을 총으로 쏜 70대 남성이 총격과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So I must be a good shot, or else it's not that far away. They said it's $10,000 worth of damage to the drone.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선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드론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2027년까지 드론 택배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전까지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장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게 급히 추락되지 않고 빨리 이제 보완해서 그 안전 확보에 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안전과 편의성,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촘촘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를 보다 서주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이 당정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서 국군의 날을 향후에도 공휴일로 계속 지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걸 다시 복원하자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 당정에서 국군의 날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군의 날을 향후 정식 공휴일로 아예 지정할 것을 한 대표가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1990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도 국군의 날 정식 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당정은 일단 올해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는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하루 휴가를 낼 경우 나흘, 사흘 휴가를 내면 개천절을 포함해 최대 9일까지 연휴가 생깁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 17만 톤 공급 등 명절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또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예방 차원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습니다.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현 경영진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처를 했다면서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부적정 대출건에 대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지난해 9월부터 10월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가 관련 내용을 현 은행 경영진에게 보고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용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모두 임기 중으로 늦어도 올해 3월엔 지주 경영진까지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즉각 당국에 보고되지 않았고 지난 5월 금감원의 확인 요청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전 금감원장도 오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즉각 공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자체 검사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해당 대출건이 인지됐다는 전제에 금융사고 보고 공시 의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앞서 여신심사 소홀로 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체 감사도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에야 착수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금감원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은 주말임에도 출근해 관련 TF 회의 등을 진행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앞으로 금융당국 조사에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취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각종 증명서 한 번씩은 떼본 적이 있을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겐 증명서 발급 비용도 부담이 되는데 대학교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담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들입니다. 주로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시 제출하는 필수적인 서류들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인터넷 증명 발급 건수가 약 550만 통이나 됐습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거 인턴 지원할 때라든지 할 때 많이 자주 떼야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7년간 가격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시장의 95%를 점유한 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입니다. 이들은 서로 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700만 원 이하로는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로 협약해 움직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급기 공급 가격을 최대 2.7배 부풀렸습니다. 이 해당 업체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발급 비용도 인위적으로 조정했는데요. 이 대행 수수료를 한 통에 1,000원으로 고정하면서 학생들이 내야 할 돈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보통 한 2편 정도 뗀다고 생각하면 5,000원, 6,0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458억 원에 달합니다. 취업 준비 비용이 갈수록 상승하는 와중에 서류 발급에도 손 뻗은 담합에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요즘 화장품 광고 보면 이 피부 나이를 낮춰주겠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피부 나이란 표현이 사라지게 됩니다. 광고 문구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 과연 기준이 뭘까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피부 나이를 검색하니 몇 주만 사용하면 4-5살이 어려진다는 화장품 광고가 뜹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혹하기 쉬운 문구입니다.
사고 싶은데 나는 딸들이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사다 줄 테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화장품 광고에 피부 나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피부 나이 몇 살 어려진다 같은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늘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피부 나이보다는 피부 노화 지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능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안티에이징, 피부 노화 완화 등의 표현은 쓸 수 있다 보니 업계에선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10살 어려진다 같은 근거 없는 과장 광고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나이라는 표현 자체를 막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안티에이징이 보통 대부분 관심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을 좀 명확하지 않으면 좀 국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식약처는 내년 7월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위반 업체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걱정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른 시일 내 여야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병상에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한 이 걱정 아닙니까? 네, 걱정은 맞는데요. 논평을 낸 당 대변인의 글을 함께 보면 뭔가 말에 뼈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하는 일은 정말 드물고 4일이나 입원하면 정말 중증이어야 한다. 이 대표의 증상이 이토록 중증인지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진짜 중증이 맞느냐, 병원에 입원할 정도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아픈 사람을 대놓고 의심할 수 없으니 걱정의 표현으로 의심의 군부를 피운 거란 거죠. 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증상이 다 낫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질병청의 권고 격리 기간인 5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가 병상에서 내린 지시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이 대표는 언제쯤 업무에 복귀합니까? 네, 내일까지는 격리하고요. 화요일쯤 일선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일정도 주말쯤 잡힐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보이는데 뭐를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공격수입니다. 여야 내일 축구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여야 화합의 행사지만 자존심 싸움 치열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심각한 선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당장 경기가 내일인데 왜 선순환을 겪고 있는 겁니까? 네, 한 명씩은 꼭 여성 의원을 공격수로 투입했는데 선수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 수가 극히 적은 것도 이런 선순환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배현진, 이인선, 나경원, 서지영, 김희정 의원 투입이 검토됐다고 하는데요. 전부 선약이 있어서 뛰지 못하게 됐고 한지아 수석 대변인의 전반전 투입만 확정됐습니다. 이거 여성 의원님들 구하기 어려워요. 이거 야단 났네. 어떡하지? 여성 선수 찾아 산만리. 그럼 민주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에선 핸드볼 대표팀 출신인 이모경 의원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선수층도 두텁습니다. 경기 전부터 기선 제압도 치열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불타오르는 승부상 기질을 발휘해서. 네, 아주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 양당의 전략 들어봤습니까? 네, 양팀 전술을 취재해봤습니다. 민주당은 3명의 의원을 핵심 축으로 하객진 전술을 펼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수비에 초점을 두되 기습 공격을 노린다고 합니다. 박성수 선수 같은 잽싸한 기습 팀투로 후원을 노려보는 정동만 선수의 중거리 슛에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경 의원은 운동 선수여가지고 그 남자 한목 역할을 하고요. 제가 달리기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날쌘대로 역할을
네, 2년 전엔 넘어지면 손 내밀고 포용하고 모처럼 하나 됐던 여야였죠. 축구 경기 끝나고 다 같이 만찬도 한다고 하는데 훈훈한 모습 쭉 이어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에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 서울은 새벽 기온이 떨어지며 열대야 최장 기록은 멈춰섰는데요. 하지만 한낮 폭염은 여전합니다. 이번 한 주도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차 흐려집니다. 오후 한때 중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남부에는 비가 내리는데요. 자세한 양 보시면 소나기는 5에서 20mm, 비는 남부에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기록상 열대야는 멈췄지만 밤더위는 여전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전주,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동해안과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침체와 감세 기조로 세수엔 구멍이 나고 치솟는 집값에 이 영끌과 비투가 이어지자 국가 등 가계 등 부채가 빠르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할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사회.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